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이죠. 네, 여기서 뵈니까 또 좋아요. 밖에서 또 뵙기도 한데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모셔서 뵈니까 더 친근한 것 같고. 전현수 원장님 하면 사실 병원 문을 2번이나 닫은 분으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저희 불교계 내에서는. 미얀마로 떠나셨죠? 예, 병원 문을 2번 닫은 게 참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제 처음에 닫은 게 2009년도에 닫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얀마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레이시아 타이핑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숲속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모시고 이제 3개월 수행하고 미얀마 갈 준비를 다 했는데 뭐 집에서 잠깐 들었다 가라고 이래서 미얀마는 못 가고 한국에서 좀 수행했고요. 이번에 이제 2013년에 다시 또 병원 문을 닫고 갈 때는 이제 미얀마로 갔죠. 예,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을 했죠. 아니 얼핏 듣기에도 병원 문을 닫고 이렇게 떠나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문을 닫으면 환자라든가 또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죠. 몹쓸 짓을 한 거죠. 몹쓸 짓을 한 건데 처음에 문 닫을 때는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또 다른 의사한테 부탁하고 다른 의사도 제가 있는 데서 좀 멀지 않는 곳, 또 정신치료할 분, 이 상담을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또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제가 이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제일 처음 간호사는 제가 차트를 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같이 근무하게 됐고, 두 번째는 조금 짧게 한 3개월 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갑자기 이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준비 기간 좀 짧았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환자분들을 어디에 치료받게 하는 게 좋겠나 이제 그걸 하고, 그때 마침 또 간호사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쉬고 그렇게. 먼 길을 큰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산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그리고 또 행하셨네요. 근데 환자나 병원 식구들도 그렇지만 가족이 제일 설득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참 다행히 집사람이 저한테, 물론 저도 그 전부터 이제 불교 신자였지만 이래 본격적으로 불교를 하게 된 인연을 집사람이 좀 마련해 줬어요. 저희 첫 번째 서성을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같이 초기 경전인 니까야를 같이 읽고 또 저를 옆에서 항상 봐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했기 때문에 말리고 설득은 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2009년도에 집을 이제 났을 때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랬죠. 내가 이제가 언제 올지 모른다. 잘들 살고 있어라 하고 큰 소리 치고 간 거죠. 갔는데 실제로 집을 떠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수행하는데 집 걱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집사람이 하여튼 좀 울었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집을 떠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상당히 힘들었죠. 힘들고, 그리고 또 사실 3개월 있다가 한국 와 보니까 어쨌든 제가 옛날에 있을 땐 제가 뭔가 역할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 빈자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집 떠나긴 참 쉽지 않구나.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떠날 생각을 못 했죠. 못 하다가 어떻게 또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때는 집 떠나기가 워낙 힘들어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수행하겠다. 한국 절에서 수행하겠다. 그것도 서울 근처에서 하고 매일 출퇴근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수행이 제대로 안 돼요. 제가 가야 될 길은 강도 높은 수행인데 집에서 출퇴근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힘들게 또 갔죠. 이게 미얀마에 어떤 연구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나셨나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얀마 수행을 하게 된 것도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불교를 처음 접한 거는 85년도에 접했거든요. 접하고 그 다음에 쭉 이래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저는 초기 불교를 했습니다. 초기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초기 불교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파악한 불교는 이 인과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원인과 결과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삶 다 몸과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어떤 무아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윤회한다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 초기 불교에서는 윤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윤회의 어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선정이라는 걸 또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데가 미얀마더라고요, 보니까. 또 미얀마 중에서도 파옥센터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2009년 이전에도 2003년도에 미얀마 가서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달이었죠. 한 달간이니까 그냥 병원에서 진료만 안 보고 가서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에서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한 그런 수행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미얀마 가서는 그 파옥센터라고 미얀마의 이 도심 양곤에서 한 12시간 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숲속에 있는데 완전 부처님 당시의 어떤 수행처 같아요. 이 출가자마다 한 7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행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율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기 가서 거기는 이제 꾸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딱 머무는 꾸띠 작은 집이란 뜻인데 이제 제가 이제 보시 차원에서 거기에 꾸띠를 지었어요. 네. 지어서 이제 제가 진 꾸띠에 가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고 그랬죠. 예. 보통은 이제 그게 보면 하루에 한 3시 반쯤, 3시에서 한 3시 반 일어나서 4시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됩니다, 수행이. 예, 그러고 다 보면은 오후 불식을 하고요. 12시 이후에는 안 먹죠. 예. 우리가 남방불교 국가라고 하면 네. 대부분 좀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원래 또 각 나라의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미얀마의 불교 수행의 특징은 뭐던가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남방불교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미얀마가 있고 스리랑카가 있고 태국이 있는데 보면 그 미얀마는 청정도론이라고 사부니까의 주석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이제 수행하는 그런 편이고 제가 볼 때는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 많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미얀마 불교의 특징은 크게 수행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선정을 닦고 하는 게 있고 선정을 닦지 않고 하는 선정에 대해서는 처음 듣지는 않습니까? 예, 하여튼 선정이라고 이 삼매의 일종인데 마음이 딱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지 않고 그냥 우리 몸과 마음 여기서 일어난 걸 하루 종일 관찰하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이제 파옥에서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대부분 다 요 전통이죠. 그냥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수행하고 파옥에서는 이제 선정이라는 걸 닦아서 선정을 닦고 난 뒤에 이제 빨려란 뭐 파라마타 구경법 궁극적인 실제 이제 이런 걸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을 보고 시비연기도 보고 그에 근거해서 또 윗바사난 그 두 가지 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3년에는 참매라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하루 종일 관찰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수행을 했죠.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무상고무화를 경험하고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보면서 몸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우리의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죠. 알았지만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선정을 닦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윤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과거생 이런 것들을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또 실제로서의 물질, 정시, 시비연기 이런 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파옥에서 하는 선정을 이제 닦아서 이래 했죠. 불교라는 것이 정신과 의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공부인 동시에 그 수행을 통해서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저도 제가 이 불교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신의학의 어떤 한계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동안 프로이드다, 융이다, 또 우리 생물을 하는 사람, 약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뭐 여러 가지를 밝혔지만 이 제가 불교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보이지 듭니다. 않는.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수행을 해 보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래 사람을 더 이해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를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떤 스승에게서 지도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수행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스승들을 많이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한테는 이제 불교 수행에서 스승은 두 분이 계셨죠. 첫 번에 이제 고익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은 이제 이 파옥 수행의 파옥 사야도라고 미얀마 말로 사야도가 큰 스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옥 사야도께 지도를 받았는데 그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불교 역사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일생을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하면은 미얀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0살에 사미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살에 비구가 되시고 20살에 비구가 되면서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미얀마에서는 담마짜리아라고 법사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박사학위 정도 될 거예요. 그걸 20살이 되면서 그걸 비구계를 받은가 동시에 그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 공부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미얀마 전역을 돌면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죠. 몇 년을 하시면서 이제 지도도 받고 하다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이 초기불교 니까야에 헌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선정을 통한 뭔가 부처님 말씀을 다 경험하는 게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혼자 숲속에 가서 수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니까야, 이제 초기 경전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니까야 주석서, 복주석서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63세 그 작업을 완료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500페이지 5권을 저술하시고 세상에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부처님 당시에 그 수행법을 특히 이제 청정도론을 이 중심으로 한 소위 말 선정을 아까 제가 말한 그걸 복원한 거예요. 복원하고 난 뒤에 가르쳤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청정도론이 사실 굉장히 어렵던데. 아무래도 청정도론은 이제 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청정도론을 사부니까야 주석서라 그러거든요. 저는 사실 사부니까를 먼저 봤어요. 먼저 보고 청정도론을 보니까 그 사부니까에 있는 걸 개정해 사막으로 착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비담마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혜 부분, 위파사나 부분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개하고 전까지는 좀 괜찮은데 뒷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을까? 이렇게 이 시간에 초대 손님의 그 인생의 선물이 뭘까 하고 여쭤보거든요. 오늘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뭐 불교하고 관계된 선물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미얀마를 가서 이제 그때 수행을 할 때 그때 또 제가 비구가 됐습니다. 한 달이지만 이제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되면서 참매센터라는 곳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수행홀에 법당에 부처님이 저 눈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걸 그걸 필름을 뽑아가지고 사진을 뽑아가지고 그때 그 어떤 2003년도에 수행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병원의 진료실 그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는 안 보이죠. 저만 딱 보이게 항상 놓고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미얀마 부처님은 좀 아름다우세요. 이제 우리 부처님이 남성적이라면 좀 여성적이에요. 여성적이고
제가 볼 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물론 우리 사람이 그랬겠죠. 사람이 이제 그린 건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제가 항상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부처님의 상호라는 것은 가장 우리 마음을 정화할 수 있고, 고귀하고 청정하고, 우리한테 제일 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 옛날 그 어떤 그 수행했던 것도 잊지 않고, 또 저 마음에 또 좋은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네. 미얀마의 부처님 모습은 대체로 이런 모습들인가요, 다? 그렇죠. 미얀마 부처님이 왜 이래 된지는 연유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네. 예, 이분은 덜 여성적인 편이에요. 예, 네. 다른 거의 부처님은 거의 다 여성적인 부처님이에요.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미얀마 하면 황금 불탑? 네. 라는 그 아름다운 그 탑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네. 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불교 문화가 꼽힌 그곳에 2003년도 그러면 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예. 그때 가셨는데 그때는 어떻든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놀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비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탁발을 나갔거든요. 외국인 미얀마 비구들은 매일 나가고 저희들은 좀 덜 힘들게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 느낌에 그냥 부처님 당시가 그대로 재현된 느낌이 들었어요.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버스가 다 정지하고요. 그리고 이 탁발 나갈 때는 조용합니다. 조용하면서 상당히 그 부처님 당시 모습이 이랬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또 이래 보면은 이 보시를 이제 우리가 이 바루를 들고 가거든요. 가면 보시하는데 어머니는 보시하고 옆에 애는 그 옆에서 다 열고 있고 동네 전체가 하여튼 그걸 매일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처님 당시에 이랬지 않았나 하고 좀 상상이 되는 그런 풍경이었고 참 좋았습니다. 화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봤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직접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생활을. 그렇죠. 그죠? 그때 제일 제가 한 게 제가 이렇게 가는데 미얀마 사람이 뛰어오더니만 저한테 뭘 탁 넣어주고 가더라고요. 뭐 돈을 넣어주고 갔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전에는 제가 노력해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한 달 그 비구 생활하면서 수행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구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스승이 두 분 계신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고익진 선생님이시란 맞습니다. 말이죠. 어떻게 그분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불교와 인연이 됐나요? 예, 그 이제 아까 처음에도 저희 집 사람이 좀 불교 인연이 돼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불자시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가 뭐 불자인 거는 이제 분명했는데 이렇게 서성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건 저희 집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8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6월에 결혼을 했는데 한 5월쯤 됐는지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정신과 레이던트 2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에다가 이야기하고 잠시 이제 휴가를 얻어서 동국대를 간 거죠. 그때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님은 이제 김영태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집에 올라고 하니까 한 분을 꼭 더 보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간 것이 고익진 선생님 그 연구실이었어요. 거기서 처음 뵀죠. 그때 저는 이제 30살이고 고익진 교수님은 50대 초반이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만났는데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전공이 2년 차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선배들 어쩌면 이 불과 정신치료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1세대가 있고 제가 2세대입니다. 사실은. 2세대인데 1세대 그 김종해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불상을 가지고 이제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고익진 선생님이 그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김종해 선생 같이 그렇게 두 분야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 사람이 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 불교란 것은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어떤 문제,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냐. 불교의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용어만 조금 바꾸면 훌륭한 정신의학의 체계가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하고 있던 차에
그때 저 고익진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이제 그 공부한 사람 수행자들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이 반을 만들었습니다. 일승보살이라고. 네. 그 3년 전에 만드시고 제가 4반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건 제가 맨 마지막 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반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법문 듣고 또 과제를 주면 그걸 또 풀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인연이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3년밖에 인연이 안 돼서 그때는 정말 열심히 수행했죠. 그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뭐 좀 달라졌다라든가 뭐 그런. 그렇죠. 제가 이제 선생님께 배우면서 그때가 11월이었는데 네. 이제 85년 11월이죠. 첫 법문은 그때 삼종외도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 이미 다른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하시고 그때는 제가 잘 큰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달 12월에 업설을 설명하셨어요. 업설이라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움직인다. 움직이는 원리가 뭐다. 그걸 듣고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팍 열린 느낌이 받았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구나.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업수를 저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전공의 생활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다 그럽니다. 그 다음 결혼했지만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업수를 저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많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불교적인 가르침,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이 정신의학에다가 도입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가기 시작한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환자 치료에 네. 또 접목을 해서 네.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 치료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한 1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이제 불교와 정신치료, 이제 불교에서 배운 거 정신치료에 넣고 이런 작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2013년 11월에 이제 본격적인 수행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제 이 불교에 대한 의문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의 이 실상을 다 보고 나니까 이 정신치료하고 불교가 딱 붙더라고요. 그냥 저 속에서 딱 붙으면서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께서 사실은 내 몸과 내 마음 세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우리한테 가장 도움된 걸 한 게 불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건강하고 우리한테 도움될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실 불교가 정확히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불교 자체로서 훌륭한 정신치료구나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체계를 세운 거죠. 체계를 세워서 누가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같은 이제 전문가인데, 뭐,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워크숍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뭐 좋습니다. 해서 한 달에 3시간씩 해서 10달을 했죠. 그때 이제 정신과 의사도 많이 오고, 또 심리학자, 스님, 또 일반인들 해서, 이제 제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 이 체계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제가 불교가 과연 정신치료가 될 수 있나? 그러려면 기존의 프로이드, 융의 정신치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나? 그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보니까 인간을 이해해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불교도 충분하게 인간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한 어떤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고 또 그 정신치료가 다른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째 보면 수정할 필요가 없는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가 이론을 내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수정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적용만 하면 되는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또 하는 불교 정신치료의 원리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리 또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고 앞으로 불교 정신치료를 할 사람은 어떻게 수련하나 하는 걸 저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세운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선보인 거죠.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불교 정신치료
그렇게 공부를 해오시면서 이제 정리가 돼 가실 텐데 책도 이렇게 뭐 편찬하실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0개월 동안 한 글을 또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녹음을 풀어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정리하고 이래서 좀 따듬어서 지금 이제 출판사로 넘긴 거니까 뭐 올 내로는 나올 것 같아요. 예, 또 예. 그 불교 정신치료라고 하는 분야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개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불교 정신치료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정신치료는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정신치료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 나름대로 경험한 그거에 바탕을 해서 사람 문제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 정신치료라는 게 뭐냐면 이 부처님께서 수행이든지 뭐 관찰이든지 뭘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우리 존재는 어떤 거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뭐 이런 수행을 경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이래 아는 사람이 보면 불교 정신치료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이미 2600여 년 전에 불교 정신치료 학파를 만드신 창시자입니다. 프로이드처럼. 그걸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불교와 정신치료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저 경우는 이제 초기 불교의 철저히 바탕을 두고 수행에 바탕을 두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치료죠.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이렇게 확 이렇게 느껴지던가요? 뭐 저로서는 확 느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사실은 이제 85년도에 불교를 접했지만 2003년도에 미얀마 가서 수행해서 몸과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하면서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이란 거를 알기 전에는 알기 전에 치료를 했던가 하고 그 뒤에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고 환자한테 한 거하고는 해보면 훨씬 차이가 있고 환자들의 반응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경우는 사실 이래 이제 체계를 세우기 전에도 뭔가 제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저한테 도움을 주고 그게 보편적인 경험인지 아닌지를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인지를 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해 봐서 그 다음에 환자한테 쓰고 이걸 이제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은 적어도 제가 하는 불교 정신치료는 환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병이 난다는 거,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해보면은 효과도 좀 빠르고 치료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 환자가 우리하고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에요. 근데 이 불교 정신치료를 하면은 환자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순간순간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게끔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를 많이 가잖아요. 내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어디든 이제 육신이 아프면은 잘 찾아가는데 그걸 또 당당하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정신과라고 하면은 마음이 아프면 찾아가는 곳이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렇게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면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인식이 좀 안 좋은 점도 인식을 좀 있죠.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워크숍들도 많이 하시고. 불교 치료는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기존의 이제 정신학이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제시해서 그게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병이 왜 낫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병이 낫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래 보면은 강박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박증은 참 떨치기 힘든 생각입니다. 워낙 불안하니까. 그것도 이래 생각을 놓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도 어렵지 않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불교 정신치료가 기존의 어떤 정신치료, 정신의학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전현수 원장님은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교계 스타시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모처럼 모셨으니까 저희들에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방법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생각이 났을 때 좀 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건 사실은 잘 보면 과거와 미래로 가 있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로 가 있는데 보통 과거로 가면 화가 나거나 후회가 있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로 가면은 불안, 걱정이 있기 쉽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 그걸 잘 이래 놓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나. 제가 사실은 이래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생각 적은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금 하시는 생각보다 좀 줄일 수 있다면 줄인 만큼 이게 더 좀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생각이라는 건 마음 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 생각을 줄이려면 우리 마음이 생각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을 갖다 줘야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마음을 자꾸 두는 훈련을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뭐든지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한다면 이 생각을 줄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괴롭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탐진치가 많은 분들이에요. 탐진치가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그런 형태로 이렇게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하는 길은 무탐, 무진, 무치인데 현재에 집중하면은 무탐, 무진, 무치,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사실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이 딴 데로 가면 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뭐 정도 차이지만 그건 다 독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독인데 그 꿀물이 좀 이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달콤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과거 미래로 가더라고요. 현재는 좀 시시하고 재미없다는데 아닙니다. 현재가 보물입니다. 이게. 보물 안 놓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독 화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화라는 게 우선은 사실 이래 자기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화내는 겁니다. 사실은. 또 화내면서 자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또 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진짜 힘들거든요. 화내는 사람은 화낼 수 있지 하지만 화를 한번 받아보면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이 화내는 사람이 9개를 잘해줘도 화 하나 내면은 그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화낸 게 우리한테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이 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환자들이 화낸 사람이 많거든요. 일단 화낸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화가 딱 났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사람 없는 데로. 왜냐면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가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데 가서 화 사라질 때까지 있다가 오십시오. 이제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래 보면 화내시는 분들은 좀 본질적으로 보면 다 이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화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사람한테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좀 줄어들려면 이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좀 줄어들고 그거보다는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대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데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코에 맞게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진다면 내가 바라는 게 좀 줄어들면 화는 좀 줄어들 수 있고요. 화가 났을 때 사실은 상대가 되게 믿고 힘든데 그 화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때문에 화난다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도움 주고 잘해준 거 그걸 좀 떠올리면은 화가 좀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인한테 화가 뭐 또 남편한테 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그 순간만이라도 좀 볼 수 있다면 사실 해준 게 훨씬 많죠. 그러면 좀 화가 좀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 화를 내는 것도 나쁘지만 화를 안 내고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그렇죠. 이렇게 화를 못 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화를 두 종류로 이야기해요. 사실은 내는 화는 폭발하는 화고
방금 말씀하신 끙끙대면서 화내는 네.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 불만을 가지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도 다 저는 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억울할 때 보통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때 그 순간에 좀 이래 적절하게 반응하는 훈련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정 안 되면 상대방 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반복한다든지 해서 그때 뭔가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적절한 뭘 하는 평소에 훈련을 한다면 화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우울증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의사들하고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울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일단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울증이 저는 온다 봐요.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사는 삶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실제의 삶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삶이 또 있는 겁니다. 이 갭만큼, 격차만큼 저는 우울증이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소중히 여기면서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좀 나아지면 그것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울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두 개의 삶이 있으면 우울증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하나의 삶만 있게. 근데 우울증 앓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잘 보존해서 발전시키면 되지 않나 네. 하는데 사실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금 안타깝죠. 안타깝고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있더라도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원인에 의한 결과거든요. 그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울한 상태에서 뭔가 우울한 사람이 내가 기분 좀 나아지면 뭐 해야지. 그거보다는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뭘 하면 그것이 새로운 또 원인이 돼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 물론 그분이 이해는 되죠. 참 안타깝고 힘들고 하지만은 거기서 뭔가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걸 혼자 말고 누가 도와준다든가 그건 필요 없나요? 도와주는 게 좋죠. 그렇죠. 예, 도와줘야 되고 또 이 우울한 게 물질적인 또 어떤 그 변화를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또 약도 쓰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기는 좀 혼자는 힘듭니다. 그렇죠.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랜 동안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원장님께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부처님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고마운 분이고 제가 하여튼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가족이 소중하죠. 하지만 제가 의지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아프고 죽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저 경우에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어떤 초인적인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왜 우리가 괴로움에 빠져 있나? 어떻게 하면 좀 괴로운 걸 할 수 있나? 그걸 이 생뿐만 아니라 무수한 생에서 그 노력을 해서 저는 불교가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점에서 대단하냐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컵 이런 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불교는 초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아성지 10만 급이 걸린 겁니다. 사아성지 10만 급. 아성지라는 거는 셀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시간이 4번 흐르고 10만 급. 급이란 건 이 소위 말하는 빅뱅이 한 번 있는 거거든요. 그 빅뱅이 10만 번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서 만든 작품이 오늘날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교. 불교는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불교에서 좀 도움을 받고, 저는 사실 이제 불교 공부 니까를 읽으면서 부처님 말씀 이러니까 믿어야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보시나, 그게 보시는 게 맞나 하는, 뭐 건방진 거로 뭐 검증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해보면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희유하고 그 희유한 것에 그 길을 여신 분이니까 너무나 고맙고 귀하죠. 예. 그 길을 알고 계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이 다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터득, 체득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앞서 또 이제 책도 집필을 하고 계시고 이전에 나온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 이외에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뭐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하나 아까 그 불교 정신치록은 이제 원고를 넘겼고요. 지금은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책을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초기 불교에 또 관심도 있고 아마도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어떤 불교. 이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 부처님 말씀하신 거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누구나 하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불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책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까운 목표고 앞으로 불교 정신치료의 이 체계를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보다 더 완벽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좋은 말씀 중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략하게 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불교는 참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보물이에요. 근데 이제 보물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 믿으신 분들이. 그래서 좀 더 불교가 참 대단한 것이고 또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도움받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게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 불자님들이 잘 좀 활용하고 좀 더 이래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뭐랄까 이분이 그냥 머리 깎았다고 하시니까 출가자의 모습으로 계속 계셨어도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가르침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교 정신치료의 개척자이신 전현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전현수 원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교 정신치료법이란 새로운 치료법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